네, 간밤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 역시 테슬라입니다. 4%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축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실 앞서서는 작년에 중국 판매량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판매량 8.8%가량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을 했지만 간밤에는 이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오토모빌리티에서는 핵심은 가격 인하에 달려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격을 5%가량만 인하해도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조금은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로는 여기에 테슬라 원격 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260만 대에 대해서 기능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제 정말 핫했죠.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핫했던 것과는 살짝은 반대되는 흐름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프리마켓에서는 일제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간밤 CES 기조연설에서 언급이 됐던 우버,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동반 상승불을 켰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 함께 출회된 모습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하지만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흐름을 조금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 시가총액 1위에 재등극했다가 잠깐 찍고 다시 2위로 밀려났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시총 5조 달러까지 가능하다라고 상방을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종목,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거스에서는 중국 경쟁에도 앞으로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과 이 애플 라인의 공급 기업들의 생산량 감축 소식이 추가로 들려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추가로는 앞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냈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 다섯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주가를 지켜낸 모양새인데요. 에버코어에서는 앞으로 알파벳의 경쟁력을 검색과 유튜브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실적에 있다라고 파악하면서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2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800억 달러가량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추가로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습니다. 인도에 앞으로 AI 투자 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나델라 CEO는 인도 시장을 조금 더 공략하는 모양새입니다. 2028년 인도 시장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 메타입니다. 메타도 간밤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하락세로 장 마무리했는데요. 메타의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 앞으로 철회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글을 올릴 때 이 글이 팩트가 맞냐 아니냐를 선별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시장에서는 이를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메타가 투표에 개입한다면 평생 감옥에 갈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팩트체크 서비스가 아니라 X의 커뮤니티 노트라는 모델이 도입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추가로 들려왔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종목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역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루프 캐피탈에서는 하지만 매수를 재확인하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RTO 정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요. RTO 정책이 뭘까요?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주 5일 출근제인데 더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들의 이직이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이 이익률 마진의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RTO 정책이 앞으로의 핵심으로 떠올릴 것이다라고 분석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밤 M7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각종 지표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간밤의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인데
어떤 지표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고, 그리고 공고인 졸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비제조업 지수가 전체 지수가 64.4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금리를 좀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연초 이후에 상승했었던 빅테크 중심의 고밸류 업종이 타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유입이 되면서 달러까지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큰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연초 이후에 그리고 어제까지 CES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놨던 전체적인 미국의 주가를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조금은 상단을 누른 그런 하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 너무 잘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정말 잘 나가고 있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다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걱정을 보태는 그런 너무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네. 환율이 장중에는 뭐 1,440원대로 하락한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어요. 네. 지금 간밤에도 달러화 지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108포인트를 좀 넘어서서 한 0.3% 올랐는데 NDF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만큼 이제 달러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달러 대비 또 강한 원화를 보여준 게 간밤에 미국이었습니다. NDF 환율이 1,453원으로 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고무적인 거는 달러가 강해졌어도 원화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어제 이제 흘러나오는 뉴스, 어제 우리 장중에 원화 워낙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거의 음봉을 보여주면서 원화의 강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뉴스 플로우를 좀 잘 찾아보시면 이 국민연금의 어떤 전략적인 해지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산의 한 10%를 전략적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규모로 따지면 한 480억 달러. 네. 하루에 한 2에서 3억 달러 정도를 외환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달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할 수가 있다와 진짜 액션을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지만 1,450원을 넘어서서 한 일정 기간, 이를테면 5거래일 이상 1,450원 이상에서의 환율이 유지가 되면 네. 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전략적 해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한 20년 정도의 이 통화 원달러 환율의 평균이 한 1,450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국민연금이 원화 안정을 위해서 전략적 해지 자산을 할 때가 됐는데,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국민은행의 전략적 환해지 그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자체에서는 달러가 강해진 건 맞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또 이런 어떤 이슈,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강해진. 그러니까 간밤에 NDF에서도 위안화는 약해졌지만 원화는 좀 강해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와 위안화, 원화까지 연결해서 환율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미증시를 이끌었던 간밤의 특징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 시장에서 본부장님이 눈여겨봤던 기업, 이 기업은 오늘 한번 말해보고 싶었다.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네, 뭐 M7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네. M7 중에 뭐 좀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였었던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사실 주가 놓고 보면 뭐 항상 이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또 2거래일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 그 글로벌 IB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꾸려가는 어떤 모멘텀은 다 좋은데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은 한 50%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대감이 지금 한 94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제 약간 음봉을 보였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FSD 가치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 자율주행, 이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네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서 그 머스크의 어떤 뭐 브로맨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올라간 건 맞지만 네. 사실은 이제 FSD라든지 넥스트 단계의 기술에 대한 기대치였는데 이 부분도 아직 수익화하는 데는 좀 초기 단계다. 우리가 AI 얘기했을 때 네.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렇게 올리고 나서 당장 근데 수익화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뭐 네, 이런 네. 얘기와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 알고 있는 뭐 로보택시 내지는 뭐 ESS 이런 부분들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좀 많이 녹아내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좀 하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도는 아니고 조금 이제 앞으로의 이벤트나 뭐 중요한 이제 발표 때까지 보자라는 건데 뭐냐 하면 상반기에 이제 저가 모델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규 모델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테슬라의 볼륨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좀 로보택시가 얼만큼 이제 시장에 어떤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월가에서의 평가는 로봇 내지는 어떤 그 FSD 뭐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이제 가시화되는 여기를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좀 리바운드를 세게 할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평가를 하면서 간밤에도 한 4.9, 5% 가까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그럼 테슬라 이미 주가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도는 아니고 그래도 중립까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가가 그런 리포트가 워낙 이게 나왔다.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 뭐 매수, 뭐 중립, 매도 이런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소개시켜드렸던 BOA에서는 테슬라가 뭐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건 맞아. 이 모든 좋은 조건을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 맞아요. 예, 그리고 주가가 다 올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치고 나가려면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매출이나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약속을 좀 받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신차나 중저가 모델이 얼마나 다시 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힘을 보여주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 이 정도로 좀 테슬라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같이 저가형 모델 Y 뭐 이런 애들, 이런 아이들을 한번 주목해서 테슬라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이외 또 다른 종목 한 가지를 짚어주신다면 어느 종목일까요? 테슬라하고 간밤에 좀 나왔던 이 뉴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800억 달러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AI 성장에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붙였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기대가 확 살아나는 단계는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뉴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뭐 애저 클라우드 인공지능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3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한다. 네. 뭐 어제 그제 같았으면은 매출을 늘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보시면 거의 지금 1년째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얻어야 되는 거는 정말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지. 음. 그동안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캐펙스가 나가고 그럼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EPS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매출이나 어떤 투자로만 시장을 지금 당장은 봐야 됩니다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좀 주가가 매출 투자 뉴스에 크게 움직이지 못하면 실적 시즌을 통해서 그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얼만큼의 어떤 마진으로 하락을 하는지 떨어지는지 마진이 나오는지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상단을 좀 넘길 수 있는 이슈인데 당장은 투자건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서 머문다라는 거는 실적 시즌에 아. EPS의 어떤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좀 반영을 하겠다 이런 걸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아직 보여줘야 될 게 한 방씩은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밤 미증시 그리고 사실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도 정말 뜨겁게 떠올랐던 글로벌적인 글로벌 핫 이슈를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다뤄볼 이슈는 이 젠슨 황의 기조 연설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정말 뜨거운 화제였는데요. 몇 년 만에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었잖아요. 네. 본부장님은 그 기조 연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럽다? 부럽다. 네. 여기 어떤 CES에서 사실은 한국 업체들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다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네. 그리고 이 부럽다의 이 어떤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에서 한국의 업체의 어떠한 연결고리를 어제는 그 연결고리 찾자고 했는데 네. 연결고리가 잘 안 맞아요. 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PC용 새로운 칩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론하고 하겠다. 네.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코스모스라는 걸 발표해서 이건 또 누구랑 하느냐? 도요타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네네. 그리고 이제 AI 개발용 데스크탑 이거는 또 미디어텍. 그러니까 대만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업체와의 협력 내지는 협력 가능성을 제시해 주면서 네. 주가의 움직임을 뭐 간밤에 M7이 하락했지만 마이크론은 그래도 M7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2% 정도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황의 어떤 얘기를 보면 미래의 기술은 이런 게 필요한데 당장 우리는 뭐 마이크론, 도요타, 미디어텍과 협력을 하면서 그 방향성을 가져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밀렸죠. 네. 그래서 당장 CES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나 이런 어떤 기업들이 나왔을 때 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나와줬으면 했는데 네. 그게 조금은 아쉽다 정도가 총평이고요. 네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새로운 이제 블랙홀 기반의 RTX 5000 시리즈 네. 1월 말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또 하이 모델이 나오는데 이게 데스크탑하고 뭐 노트북 PC용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네. 얘기 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메모리,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한다 이러면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좀 하락하는 그런 이슈였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CES가 로봇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연결돼서 나온 게 이 엔비디아 코스모스라는 부분들인데 피지컬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뭐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뭐 도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요타는 이제 엔비디아, 도요타 자체적으로는 뭔가 그동안엔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좀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이 도요타로 구현이 되는 모습을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개발용 데스크탑 컴퓨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손바닥 2개 정도의 크기라고는 하는데 뭐 관련 제품에는 블랙웰, 뭐 그레이스 CPU 이거는 또 미디어텍 네. 대만에 있는 기업이 개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하나 보면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아직 성장을 위한 그림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대만과 미국과 일본에 언급이 된 정도가 어제 그 기조연설에서의 어떤 총평 아니면 반응이라고 네.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조연설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은 부러웠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시장만 좀 소외됐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오면서 쭉쭉쭉 이제 한국의 반도체에서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뭐 2,500까지 온 상황인데 물론 우리 시장 이틀 오르면 뭐 다 왔다 얘기 나오고 또 이틀 빠지면 또 다 왔다. 뭐 바닥과 천정 사이가 너무 좁은 참 답답한 시장이지만 네. 그래도 연초에 분위기 좋게 올려놓은 게 반도체였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드러난 거는 당장 이 성장 모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진 않구나 정도가 어제의 이제 반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다면 저희 한번 음. 그 부분도 짚어볼게요. 이 RTX 50 시리즈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핵심적인 주안점으로. 근데 이 RTX 50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이크론이었고 이런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다면 사실 그 안에서 HBM의 수요가 조금 확인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HBM 수요가 나오는 부분들은 반드시 마이크론뿐만이 아니고 SK 하이닉스 거기다가 계속 나오는 뭐 퀄 받으면 네. 삼성전자까지 연결이 되겠는데 HBM 시장도 지금은 뭐 일각에서는 약간 공급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음 단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지만 지금 당장 보여주는 매출 내지는 그로스에서 얼마나 파괴력 있게 보여주냐는 또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있으면은 삼성전자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순서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올 텐데 HBM에 대한 거는 성장은 맞는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라는 얘기를 하면 돌고 돌아서 이런 거죠. 이 CXMT라고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이 네. 있는데 그 기업이 약간 레벨은 떨어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DDR4라든지 이런 네. 레벨이 떨어지지만 메모리를 엄청 싸게 그리고 밀어내요 막. 예, 막 밀어냈어요. 그래서 가격이 우리 메모리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네. 밀어내서 많이 빠지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그 저가형 모델에서의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돌려놨었던 이 설비나 이 여력을 어디로 옮깁니까? 조금 더 하이엔드로 옮기잖아요. 네. 하이엔드로 옮겨서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이엔드 쪽은 경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거죠. 공급이 좀 더 많아지고. 네. 그래서 HBM에 대한 쓰임새나 HBM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만 당장은 오히려 중국의 저가 모델의 공습으로 인해서 네. HBM 쪽도 공급이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타이트하다가 작년에 어떤 컨셉으로 계속 HBM은 무조건 올라간다라 했는데 네. 지금은 공급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1분기 지금 1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시즌에 그 새 기업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게 지금 HBM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M의 공급까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조 연설에서 젠슨황 CEO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한번 살펴보면 AI 다음은 양자 컴퓨팅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네. 본부장님은 양자 컴퓨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양자 컴퓨팅 잘 몰라요. 지금 나오는 기술까지 보려고 했는데 뭐 아이온큐 이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술의 어떤 트렌드 아니면 그 시장을 이끌고 가는 상황에서
초기에 나왔었던 내용들이 계속 발전을 하려면 네. 이 다음 기술이 뭐지, 이 다음 기술이 뭐지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I 다음에 뭐지, 막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이제 양자 역학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양자 역학을 통해서 드러난 게 저번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간에 대한 단위가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몇 맞아요. 경년이었나? 하여튼 그건데 14년 뭐 이런 얘기가 그거는 되게 나왔었잖아요. 조그맣게 네. 몇 분 만에 처리했다. 이런 게 다 맞아요. 생산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놀라울 정도로 나온 내용들은 지금 당장 실용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걸 구글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죄송해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에 투자할 거리들, 이제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할 거리들이 있는지를 찾아다니게끔 하는 거죠. 네. 찾아다니게끔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은 그 기업들, 돈이 있는 빅테크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관련 기업들은 자본 확충이 쉽고, 아니면 M&A라든지 어떤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되기 때문에 네. AI가 계속 발전할수록 양자 역학과 관련된 얘기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얘기들은 아마도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플러스로 계속 나올 만한 내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쪽은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공부가 안 돼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에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다음은 양자 컴퓨팅이다라는 이 언급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봤는데요. 구글의 양자 컴퓨팅 기술까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더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로벌 핫이슈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또다시 미증 씨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지표, 또 어떻게 이 흐름을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밤에 미증 씨도 사실은 기업단에서의 뉴스는 나쁘진 않았어요. 네. 물론 테슬라는 이제 BOA에서 약간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쳤지만, 전체적으로 나스닥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던 거는 이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왔고, 네.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벌써 10년물이 4.6을 넘어섰고, 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 반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높아진 금리, 이 금리가 사실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시장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미국이 열릴 텐데 밤에, 네. 간밤에 거는 이제 열렸고,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을 대응을 하는 데서는 다가오는 미국의 지표나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 연준 의사록하고 이 고용 지표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먼저 매를 오늘 맞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다만 연준 의사록을 보면 소위 말하는 도비시한 코멘트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2월에 네. 금리를 이제 내리고 나서 매파적 인하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점도표상에서 금리 25년에 4번으로 봤었던 게 2번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네. 야, 이거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는 금리 내리는 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을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벌써 지금 1월에는 동결 확률이 95%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연준 의사록이 나올 거라서 한 중후반에 나오거든요. 그 변동성을 좀 봐야 되고, 그 이전에 우리 흔히 이제 보는 ADP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컨센서스는 11월에 의해서 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 완만한 하락보다는 이 완만한 하락 자체가 미국의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차트도 하나 갖고 왔는데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좋은데,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를 판단할 때 이제 그 스팟으로 이렇게 나왔네, 잘 나왔네, 못 나왔네, 이런 것도 있지만, 저기 나오네요. 흐름을 보면
CT에서 집계를 하는데 네.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이게 주가라는 거는 기대치 대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고 네. 너무 좋게 보면 소위 말해서 셀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도요, 저렇게 보시면 옅은 파란 선이 이제 CT에서 집계하는 미국의 경제 지표. 그러니까 네. 저게 올라가는 거면 뭐냐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네. 지표들이 많다라는 거고 네. 내려가게 되면 예상보다 눈높이보다 낮게 나오는 지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살짝 리바운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안 좋게 봤었는데 조금씩은 미국의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간밤에 나왔었던 뭐가 있었나요? 아까 뭐 ISM 서비스업 지수 네. 거기다가 뭐 이제 졸트 네, 구인공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저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짙은 파란 선으로 그려놓은 게 저게 달러화 지수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이 저게 좀 돌아서면 달러화가 쉽게 안 꺾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간밤에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원달러는 아까 뭐 국민연금의 어떤 환해지 전략의 영향인지 몰라도 네. 일단 강세를 보여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머징 통화라든지 중국 통화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이머징을 사면서 한국 시장까지 들어오는 단계는 아직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네.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오고 연준 의사록이 나온 상태에서 상당히 좀 더 지표가 잘 나와 버리면 저 보여드렸던 옅은 파란 선이 더 위로 갈 거거든요. 네. 더 위로 가려는 여지가 더 많아요, 아직은. 더 위로 가서 상단에 있으면 너무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좋게 보는 거라서 그땐 되려 그냥 아무리 좋게 나와도 달러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지금은 약간 여력이 남아있죠, 올라갈. 네. 그 정도로 봐서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뭔가 지표가 잘 나오면 호재보다는 중립 내지는 악재로 반영할 수 있는 단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수를 해석하는 거나 지표를 해석하는 거나 기대감이 정말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게 기초죠. 예, 네. 기대감이 얼마나 돼 있느냐. 네. 네. 그럼 이렇게 미증시 이제 간밤 말고 그 다음 네. 밤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의사록까지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이슈들 중에 이제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증시는 어떤 힌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한국 증시가 뭐 어제는 조금은 눌리긴 했습니다만 아주 강한 이제 리바운드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차트를 좀 보고 그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차트를 제가 한번 올려보는데 한 작년에요. 우리 달러 기준으로 코스피가요. 10%나 빠졌어요. 20%. 저도 놀랐네요. 10%가 아니라 20%.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30%였습니다. 이게 저게 1980년대 이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오른쪽에 보시면 퐁당퐁당 하긴 하지만 네. 저렇게 좀 급락 내지는 굉장히 부진했었던 구간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상승하는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경험적인 데이터입니다. 경험적인 네.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워요. 근거거리는 다 있겠지만 네. 꼭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의 급락을 보인 이후의 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가능성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요? 환율이라서 아까 이제 제가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도 말씀드렸지만 네. 환율이 우리가 1,500원까지 거의 갔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1,500원을 터치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다시 1,45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뭐 1,450원이 1,400원, 1,350원까지 내려가는 아주 강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까지도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 수준에서 유지만 되더라도 외국인들은 사실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50원이 넘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걸 확인한 거 보면 네.
원화 자체의 약해진 레벨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약해진 레벨이 옛날에 우리가 금융위기나 IT 버블 무너졌을 때 아니면 우리 IMF 때 외화의 어떤 유출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이런 거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 이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약세, 그 금리 차는 한국의 성장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원화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고 네. 그게 이제 반도체부터였다면 앞으로는 조금씩은 우리가 이제 좀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은행이나 이런 업종으로 조금씩 외국인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이 지수와 구간이 한국 시장은 바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예, 제 차트가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인데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저것 때문에 원화가 약해진 겁니다. 근데 저거 줄이려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주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지표들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맞아요. 한국이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네. 지금 딱히 그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냥 저렇게 벌어진 채로 있을 거예요. 이게 벌어진 채로 있는다는 거는 원화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약세만 안 가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단은 연초 이후에 그리고 어제 나타난 모습은 1,450원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좀 나온 것 같고 네. 이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까지 확산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네. 그런 모습이 향후에 한 2주 동안 나타난다면 시장은 1월 초 이 가격이 그래도 25년에 저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단계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까지 그리고 미국과 우리 증시의 금리 차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